옛날 옛적 경상도의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날품팔이로 간신히 끼니를 이어갔었다. 매일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곁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세상이 차갑고 배는 늘 비어있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았었다. 석동아, 오늘은 저쪽 집에서 밥 한 술을 얻었구나. 너 먼저 먹어라. 나는 괜찮다. 아버지는 안 드시고 왜 저만 주십니까? 같이 드십시오. 이놈아, 아버지는 괜찮다니까. 너는 어서 자라서 힘을 길러야지. 내 어미 목까지 내가 잘 살아야 할 터인데. 석동이 아직 7살이 채 되기도 전에 쉴 틈 없이 고생하던 그의 아버지마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미안하다. 이 고생을 내게 다 물려주고 가는구나. 아버지, 눈 뜨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저 홀로 두지 마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가 눈을 감자 석동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완전한 고아가 되었었다. 어린 나이였기에 슬픔보다는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막막함이 먼저 엄습했었다. 그는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 홀로 남겨진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홀로 된 어린 석동을 불쌍히 여긴 마을의 한 집에서 그를 거두어 키우기로 했다. 그 집주인은 석동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여 무거운 일은 시키지 않았었다. 예, 너는 아직 어리니 무거운 일은 할 것 없다. 그저 방마다 요강이나 잘 비우고 날마다 아침마다 아궁이에 불이나 잘 지펴라. 예, 어르신. 시키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묵묵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방마다 요강을 비우고 아궁이 불 심부름을 하는 등 잡다하고 가벼운 일만을 맡았었다. 석동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고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안도했었다. 이토록 따뜻한 방이 있었던가.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니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석동의 나이가 7, 8살이 되자 몸이 제법 자라나서 힘이 붙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다. 주인은 그에게 꼴을 배워오게 하고 소를 먹이는 일들을 맡겼다. 석동은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며 이 일을 하며 근 10살이 될 때까지 주인 집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했다. 허허, 우리 석동이가 이제 제법 일을 하는구나. 저만한 나이에 저리 힘을 쓰는 아이가 또 어디 있겠느냐. 석동이 너 덕분에 소들이 살이 오르는구나. 별 말씀을요, 어르신.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서 석동을 눈독 들이기 시작했다. 이웃집 주인은 석동에게 찾아와 현재 주인 집보다 훨씬 많은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석동아, 저 집에서 받는 세경이 얼마나 된다고? 내 자네에게 그보다 배는 더 쳐주겠네. 우리 집으로 오게나. 일도 더 편하고 돈도 더 줄 수 있을 것이야. 글쎄요, 저는 그저 이 집에서 자랐고 이 주인 어른께 정이 들어서. 이복에 정으로 배를 채울 수 있나?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법일세. 잘 생각해 보아라. 석동은 솔깃했지만 정이 든 주인 집을 떠나기도 망설여졌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당한 품삯을 받고 싶다는 마음과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 마음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했다. 이웃집 주인이 다녀간 뒤 석동의 주인 어른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 물었다. 석동아, 이웃집에서 더 많은 세경을 준다고 했다지. 내가 그 세경만큼 져줄 테니 여기 있거라. 예, 알겠습니다. 뭐 저도 정든 집에 있는 것이 편하고 좋지요. 석동은 일은 일대로 했지만 끼니를 챙겨 먹을 수 있는 것 외에는 따로 품삯도 없어 삶의 낙이 없던 차에 잘 된 일이라 싶었다. 그렇게 새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었다. 주인 어른이 석동을 부르더니 약속대로 세경을 건네주었다. 석동은 드디어 첫 품삯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다. 이제 너 1년 있었은 게 네 세경을 받아야 안 되겠나? 그러있게네 네 세경을 거석해라. 너 올해 단말 했으니까네 단말을 주겠다. 그렇게 석동이 그 단말 세경을 받은 뒤 석동은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배가 너무 아파 대굴대굴 방바닥을 이리저리 구르며 고통스러워하자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석동이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주인이 들어와 보니 석동이 심한 복통으로 굴러다니고 있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주고 암만 먹여봐도 좀처럼 낫지를 않았다. 주인은 이때를 놓칠세라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석동에게 그의 세경으로 약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임마, 널 갖다 이때까지 거석해서 참 거석한 것도 있는데 이거 너 배가 아파서 약을 이만치 지어줘도 안 되고 하인 거네.
천상 약을 더 물락하면 네 세경을 내야 안 되겠나? 세경을 내서 극이라도 가지고 또 약을 더 지무야 안 되겠나? 석동은 고통 속에 그 말을 따랐고 자신의 품삯으로 약값을 댈 수밖에 없었다. 허나 그렇게 지어먹은 약이 잘 들어 거짓말처럼 배가 나왔다. 석동은 1년 동안 고생하여 받은 세경을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약값으로 써버린 것이었다. 내 품삯이. 왜 하필 배가 아파서. 피 같은 세경은 구경도 못하고 사라졌구나. 배앓이가 났자 석동은 다시 1년을 더 일하기 위해 주인 어른에게 다음 해 세경에 대해 물었다. 주인 어른은 이번에도 이웃집에서 제시한 세경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석동을 붙잡아 두었다. 다른 사람은 올해 세경 얼마 줄락 하더노? 예, 저짝 집에서 준다고 하는 대로 주실랍니까? 뭐냐? 여기 있으면 그대로 넘줄락 하는 대로 죽구마. 내 집에 있거라. 그렇게 또 1년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렀다. 석동은 주인 어른이 약속한 대로 열심히 꼴을 베고 소를 먹였다. 하지만 해마다 세경을 받을 때가 되면 거짓말처럼 그 극심한 배앓이가 다시 시작되었다. 매번 세경은 약값으로 들어갔고 석동은 3년 동안 일한 품삯으로 단 한 푼의 돈도 손에 쥘 수 없었다. 3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병마와 싸웠으나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구나. 이것이 정령 하늘이 내린 병이 맞는 것인가?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내 팔자가 이러하다면 내가 내 팔자를 부수고 나아가야 한다. 죽더라도 한양 구경이나 하고 죽자. 세 번째 세경마저 탕진하고 병상에서 일어난 석동은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주인 댁의 간교한 술법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이 집에 머문다면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매번 앗아가는 이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순박했던 마음은 이제 강렬한 탈출 의지로 바뀌었다. 죽더라도 세상 구경이나 하고 죽겠다는 결심이었다. 석동은 굳은 결심을 하고 주인 어른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주인 어르신, 그동안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석동아. 갑자기 무슨 소리냐? 너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더냐? 약값도 내가 다 대주었는데 어찌 이렇게 갑자기 떠난다고 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일만 하다 병들어 죽느니 그저 죽더라도 세상 구경이라도 하고 죽고 싶습니다.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집주인은 석동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몇 냥의 노자 돈을 챙겨주었다. 석동은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절을 올리고 익숙했던 거처를 나섰다. 그는 육로를 따라 한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3년간의 좌절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석동은 가진 것이라곤 주인에게서 받은 노잣돈 몇 냥이 전부였고 그것마저도 길 위에서의 끼니와 잠자리를 해결하는 데 다 써버리고 없었다. 그리하여 걸식을 하며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배는 다시 허기지기 시작했고 지친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걷는 매 순간 이대로 가다가는 병이 아닌 굶주림으로 죽겠구나 하는 냉정한 현실에 직면했다. 육로를 따라 며칠을 더 걸었을까. 석동은 마침내 제법 큰 장터가 선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맛있는 국밥 냄새와 뜨끈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 저쪽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구, 어쩌면 좋겠나. 벌써 닷새째 길이 막혀 있으니 물건을 기한 안에 가져다 주지 못하면 큰일인데. 어쩌겠나. 누군들 목숨이 두 개는 아니지 않은가? 하필이면 백명고개라니. 백명고개. 석동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무리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바로 한양으로 가는 백명고개의 초입이었다. 그는 그 고개에 얽힌 소름 돋는 전설을 듣게 되었다. 옛날부터 그 고개에는 여산대오, 즉 아주 크고 사나운 호랑이가 살았는데 이 호랑이는 오직 100명의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젊은이, 거기서 기웃거리지 말고 멀리 떨어지게. 저 고개는 넘을 수가 없는 곳일세. 어르신, 실례지만 왜 넘을 수 없는 것입니까? 다들 한양으로 가는 길이라 하던데요. 모르는 소리 말게나. 저 고개는 99명이 넘어가면 호랑이가 모두 잡아먹고 반드시 100명이 모여야만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는 무서운 곳일세. 사람들은 험상궂게 생긴 여산대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들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 벌써 며칠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고개 입구에 발이 묶여 있었고 100명을 채울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듯한 눈빛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석동은 그들의 얼굴에서 단순한 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운명적인 재앙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절망을 읽었다. 어제도 20명이 모였으나 딱 1명이 부족해서 넘지 못했소. 다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있으니 호랑이에게 물려 호식당한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지 않소? 아이고 무서워라. 재수가 없으면 그 100번째가 내가 될 수도 있으니. 백명고개라. 세상에 이런 고개가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저들의 눈빛은 아직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구나. 석동은 사람들의 공포를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에게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3년 동안 세경 한 푼 쥐어보지 못하고 고향에서 도망치듯 나온 처지였다. 그의 몸에는 가진 것도 없었고 그를 기다리는 가족도 기대하는 미래도 없었다. 오히려 죽음은 그에게 익숙하고 어쩌면 이 고달픈 삶을 끝내주는 해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차피 죽으려고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굶어 죽으나 호랑이에게 물려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오히려 굶주림보다는 호랑이의 송곳니가 더 빠르고 깔끔할 것이다. 두려움은 잃을 것이 있는 자들의 몫이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한양 구경이나 실컷 하고 가는 게 내 목표다. 양식이 바닥난 석동은 더 이상 100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는 차라리 혼자 고개를 넘어 운명을 시험해보겠다고 결심했다. 석동의 말을 들은 행위는 만류했다. 안 될 말이다. 내 갈 길로 새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머무르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해. 아이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운명이라면 차라리 호랑이 밥이 되든 말든 저는 고개를 넘겼습니다. 아이 정 가려거든 가거라. 저는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죽던 살던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든 어찌 되든 저는 막 갈랍니다. 석동의 이 결연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그의 무모함이 자신들의 안전을 해칠까 두려워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들은 석동이 호랑이 밥이 될 운명이라고 조롱하며 그를 말리지 않겠다고 했다. 너는 임마 호랑이 밥이 될 운명이구나. 네가 보따리 싸 짊어지고 오는 꼴을 보니 그러하다. 예,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석동은 사람들의 만류와 비웃음 뒤로하고 백명곡의 입구로 들어섰다. 험준한 산길은 숲이 깊어 햇빛조차 잘 들지 않았고 기이한 새소리만이 들려올 뿐 고개의 중턱을 한참 올랐을까. 길 옆에 너른 바위 위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웅크리고 누워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바로 여산대오 백명고개의 주인 호랑이였다. 그 호랑이는 크기가 엄청 큰 소만했고 털은 윤이 났으며 날카로운 발톱과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낸 채 길을 막고 있었다. 호랑이는 석동을 발견하고는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들어 석동을 내려다봤었다. 마치 너 따위는 내게 간식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석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태어나서 본 그 어떤 짐승보다 크고 강렬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호랑이의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혼절하거나 도망쳤을 것이었다. 하지만 석동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었기에 역설적으로 침착했다. 바로 이때 그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차피 잃을 것은 목숨뿐이다. 그의 순박함 속에 숨겨져 있던 대범함과 임기응변의 기지가 작동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죽어도 한이 없소. 호랑이는 눈앞에 젊은이가 하는 소리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스윽 쳐다보았다. 여태까지 사람을 몇백, 몇천을 잡아먹어도 자신 앞에서 이런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의아했던 것이다. 그래, 이놈아. 네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했는데 나한테 곧 잡혀먹을 것인데 한이 없다 이 말이가.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부모님 외에는 그 어떤 혈육도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와 둘이서 겨우 목숨만 이어가며 살았지요. 집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마저 큰 병을 얻어 몸져 누웠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형도 동생도 아무도 없는 건가요? 아버지는 오래 숨을 고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니다. 너에게는 형이 하나 있다. 어릴 적 큰 병을 앓아 약을 먹였는데 그 약이 잘못되어 죽고 말았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형은 사람의 몸을 벗고 호랑이가 되어 산으로 사라졌다. 그 뒤로는 아무 소식이 없었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내 형이 지금도 백명곡의 어딘가에 산다더구나. 너라도 찾아가 보아라.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혹시 정말 형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저는 길 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만을 의지한 채 백명고개에 숨어 산다는 형을 찾아서. 그 말은 사실 아버지가 한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석동은 순간적인 꾀를 짜낸 것이다. 그는 호랑이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저는 형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미묘하게 움직임을 멈췄다. 마치 오래 묵은 기억이 짐승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듯했다. 옛사람들은 호랑이에게도 전생의 기억이 잠깐 돌아오는 순간이 있다고 믿었다.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옛말처럼. 호랑이는 석동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게 정말이냐? 그 순간 짐승의 눈빛이 흔들렸다. 석동은 숨을 삼켰다. 이 한마디가 자신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형님. 눈물을 흘리며 석동이 답하자 호랑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냐 오냐. 과연 내 동생이 맞구나. 내가 전생의 사람이었거늘. 약을 잘못 먹고 일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어찌 알았느냐. 호랑이는 자신이 짐승이 된 것에 대한 원인을 내심 궁금해했다. 석동의 진심 어린 얘기와 약을 잘못 먹었다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호랑이는 그만 쏘가 넘어가 버렸다. 호랑이의 눈빛은 완전히 애틋한 연민으로 바뀌었고 그는 주인공을 자신의 잃어버린 동생으로 받아들였다. 그만 울고 이리로 오너라.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내 등에 업히거라. 석동은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두꺼운 갈기를 움켜쥐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말했다. 자, 이제 눈을 꼭 감고 있거라. 눈을 질끈 감는 순간 호랑이의 몸이 번개처럼 튀어올랐다. 곧이어 귀를 찢는 바람소리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휘익, 휘파람 소리가 귓가를 물어뜯고 산등성이와 나무들이 한순간에 뒤로 쓸려나갔다. 천리마도 하루 종일 달려야 할 거리를. 호랑이는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훌쩍 넘어가는 듯한 속도였다. 등에 매달린 석동은 몸이 허공으로 뜬 것처럼 흔들렸지만 절대 눈을 뜰 수도 손을 놓을 수도 없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갑자기 호랑이가 멈춰서며 말했다. 이제 눈 떠도 된다. 조심스럽게 눈을 뜬 석동의 입에서는 숨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사방이 벽처럼 솟은 수목으로 꽉 막혀 있었다. 위로 올려다봐도 하늘이 한 줌조차 보이지 않고 앞뒤 좌우 어느 방향도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언뜻 보기엔 숲이지만 그 밀도와 깊이는 마치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또 하나의 세계 같았다. 호랑이는 그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기가 내 집이다. 호랑이가 앞발로 가리킨 곳에는 검고 깊은 입을 벌린 큰 바위굴이 있었다. 바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좁은 입구. 하지만 어딘가 생명의 기척이 감도는 은신처. 호랑이는 천천히 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주인공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안고 그 뒤를 따라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는 사냥을 나가기 시작했다. 호랑이가 굴로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짐승의 사체였다. 호랑이는 그것을 석동 앞에 툭 내려놓았다. 먹거라. 형님, 저는 죽어도 이건 못 먹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호랑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너는 사람이지. 사람은 불에 익힌 걸 먹지. 호랑이는 거대한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뒤 낯선 짐꾸러미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쌀, 말린 곡식, 풀잎 사이로 은근히 풍기는 흙냄새. 석동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호랑이가 말했다. 저기 물이 고인 정덤이 있다. 그 옆에 샘도 흐른다. 거기서 밥 해 먹어라. 배는 골치 마라. 석동은 그날 처음으로 포식자가 아닌 형의 마음을 느꼈다. 그 뒤로 호랑이는 매일같이 달려가 쌀이며 먹을거리며 필요한 것들을 구해왔다. 어느 날은 산 너머 장터에서 훔쳐온 듯한 보리자루. 어느 날은 들판에서 훔친 채소 꾸러미.
어느 날은 도무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생선까지. 호랑이는 말없이 굴 앞에 내려놓고 떠났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석동은 어느새 20살 넘은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수염은 제멋대로 자라 검게 흐드러지고 오랜 산중 생활이 그의 눈빛을 깊게 만들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우야, 너는 이제 장가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석동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형님 놔두고 제가 어찌 장가를 갑니까? 호랑이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미 짐승의 길을 걷는 몸이다. 너와는 다르다. 우리 집안의 피는 이제 너라도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소녀는 고개를 떨궜다. 말없이 떨어지는 침묵 속에서 바람소리만 스며들었다. 하지만 형님을 두고 제가 어떻게? 괜찮다. 호랑이의 목소리는 짐승이 아닌 마치 오래된 가장 같았다. 나는 여기서 살아도 된다. 너는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석동의 눈가가 왠지 붉어졌다. 형님, 형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형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만족스런 눈빛을 보였다. 좋다. 그럼 오늘은 내가 신부 하나 구해오마. 그러니 마음을 준비해라. 그 말과 함께 호랑이는 천둥 같은 발걸음으로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석동의 인생을 뒤흔들 신부가 정말로 그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다. 호랑이는 신부를 구해오겠다 고 말하더니 정말로 산을 넘어 강을 건너 한양 한복판까지 갔다. 그날은 마침 김정승 댁의 혼례 준비가 한창이던 날. 정승의 외동딸은 시아버지 될 집에 가기 전 뒷마당 후원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바람은 고요했고 물은 조용히 흔들렸다. 그 순간 숲 너머에서 우지직 가지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녀가 돌아볼 틈도 없이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뒤에서 번개처럼 뛰어올랐다. 야! 비명은 공기 속에서 사라졌고 호랑이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처녀를 업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승댁 하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저 바람이 잠시 크게 흔들렸을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처녀는 서서히 눈을 떴다. 먼저 보인 것은 낯선 천장. 대들보는 거칠고 천장은 번들번들 윤이 나는 청석으로 덮여 있었다. 시골 사랑채도 정승댁도 아닌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공간. 그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팔은 힘이 없고 심장은 격하게 뛰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모습. 거칠게 자란 머리칼, 수처럼 검은 수염, 그러나 눈동자는 이상하리만큼 순한 산속 청년. 처녀는 비명을 지르듯 신음하며 뒤로 물러났다. 윈이시오? 여긴 대체 어디입니까? 석동도 당황해 손을 내저었다. 놀라지 마세요. 형님이 당신을 데려오셨습니다. 형님, 왜죠? 석동은 숨을 한번 삼켰다. 그 순간 동굴 입구 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람을 가르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호랑이가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때 호랑이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겁낼 것 없다. 여기선 아무도 널 해치지 않는다. 호랑이를 마주한 것도 모자라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음성의 처녀는 또다시 혼절했다. 동굴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며칠 뒤 동굴 안에서 처녀는 석동이 끓여주는 죽을 먹으며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호랑이가 밤이 되자 동굴 근처에 나타나 석동을 따로 불러냈다. 듣거라. 내가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은 내 얼굴만 봐도 까무러치니 말이다. 내게 필요한 게 있으면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한 건 모두 내가 구해주마. 호랑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뒤로 낮에는 석동과 함께 밤에는 호랑이가 들러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는 생활이 이어졌다. 처녀와 석동은 처음엔 서먹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죽을 끓여주고 불 피우는 걸 도와주고 산속의 외로운 시간을 함께 버티다 보니 어느새 둘은 정이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처녀가 말했다. 아주버님이 아무리 짐승이셔도 제겐 어른이십니다. 얘는 지키고 싶어요. 석동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형님도 좋아하실 깁니다.
그러나 처녀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런데 우리 시숙도 배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가 교수인데 예를 갖춰야지요. 석동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다. 아, 그건 형님 얼굴을 보면 기절할 텐데. 그래도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요. 처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만큼 두 사람이 사람 부부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있었다. 석동은 밤이 되어 호랑이를 부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저기 색시가 형님께 상면을 하고 싶다 합니다. 호랑이의 금빛 눈이 크게 흔들렸다. 상면, 그 아이가 날 보면 심장이 멎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예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그렇다면 내일 낮 단 한 번만 모습을 보이겠다. 석동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예, 형님.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석동이가 조심스레 처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오신다. 겁내지 마셔요. 우리 형님 호랑이긴 해도 마음 많은 사람입니다. 눈 크게 뜨지 말고 고개만 푹 숙이고 그냥 시숙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만 하면 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굴 입구가 쿵 하고 울렸다. 바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여산만 한 거대한 호랑이가 어둠을 갈라 걸어 들어왔다. 불빛에 드러난 눈은 사람도 얼어붙게 만드는 번개빛. 처녀는 숨이 턱 막혀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렸다. 그러나 시숙이다 라는 석동이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 신호처럼 박혀 있었다. 그녀는 팔과 다리가 떨렸지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호랑이 앞까지 걸어나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숙님 인사 올립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음성은 깊은 굴 바닥에서 울리는 북소리 같았다. 재수씨, 겁낼 것 없습니다. 나는 비록 이 꼴이지만 나도 원래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재수씨가 나를 호랑이 시숙이라 생각하면 그대가 두려워 떨 것이니 호랑이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나를 시숙이라 부르지 마소. 그냥 이 집에 기르는 개라 생각하시오. 그리 생각하면 겁도 안 날 거요.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호랑이는 이어 말했다. 재수씨가 나를 개처럼 대해준다면 나는 낮이고 밤이고 이 자리 지키겠소. 이 산에서는 내가 왕이니 어떤 짐승도 이 근처엔 얼씬 못할 거요. 당신 둘만은 내가 지켜주겠소. 말을 마치자 처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호랑이는 곁에 조용히 몸을 말고 앉았다. 금빛 털이 따뜻하게 일렁였다. 처녀는 처음엔 겁에 질려 숨도 못 쉬었으나 조금씩 긴장이 풀리자 그 따뜻한 털 위에 살짝 몸을 기대어 보았다. 생각보다 푹신했다.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호랑이는 가만히 앉아 그녀가 기대는 것도 말리지 않았다. 묵직한 숨결이 파르르 떨렸다. 그렇게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눈이 녹았다가 다시 내려앉을 만큼 시간이 흐르자 둘 사이엔 더 이상 두려움도 낯섦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상, 너 처가 한번 가보고 싶지 않나? 갑작스러운 말에 석동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고 형님, 내가 장가를 정식으로 간 것도 아닌데 저는 처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호랑이는 헛웃음을 내뱉었다. 그럴 것이다. 급하게 장가 왔으니 처가를 모를 테지. 그러고는 수양을 바라보았다. 재수씨, 친정 가고 싶지 않소? 수양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떨궜다. 가고는 싶지요. 하지만 보내주셔야 가지요. 그 말에 호랑이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러면 됐다. 아우도 처가 궁금하다 하고 재수씨도 친정 가고 싶다고 하니 이 형님이 다 주선해 주마. 수양은 얼굴을 붉히고 석동이는 혼란스러웠지만 왠지 가슴이 뛰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호랑이는 꼬리를 한번 털더니 일어섰다. 좋다. 혼수부터 갖춰야 처가를 가지. 오늘은 내가 장터에 내려가 물건을 긁어올 테니 둘은 기다리고 있어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랑이는 번갯불처럼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래 장판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장판 모퉁이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살기 위해 물건을 내버린 채 달아났다. 옷감, 비단, 명주, 고리상자, 바구니에 담긴 그릇들까지. 호랑이는 그것들을 어슬렁어슬렁 모아 거대한 보따리에 얹었다. 자, 혼수는 이만하면 되겠지. 그리고는 다시 굴로 돌아왔다. 호랑이는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우야, 옷을 골라라. 재수 씨도 입을 것 챙기고. 석동이는 믿기 힘든 마음으로 비단을 만지고 수양도 고리상자를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굴 안에는 둘의 짐이 점점 부부 살림살이처럼 채워졌다. 혼수가 거의 다 갖춰지자. 자, 이제 마지막이다. 사람들은 장가갈 때 말을 타고 가지 않느냐. 내가 말 한 필 구해올 테니 기다려라. 그리고 며칠 뒤 호랑이는 거대한 검은 말 한 필을 끌고 돌아왔다. 말은 온몸이 번들거렸고 힘이 넘치는 듯 땅을 차고 있었다. 이 말은 너를 태워보낼 말이다. 껍데기는 네가 잘 미기라. 나는 이 껍데기를 입고 갈 테니. 석동이는 그 말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호랑이는 진지했다.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다. 석동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형님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가 태연히 말했다. 아우야, 내일은 내가 호랑이 몇 놈 데리고 올 테니 그놈들 말처럼 꾸며라. 마치 장복이 부탁하듯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었다. 석동이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이젠 놀라기도 지쳐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정말로 호랑이 몇 마리가 형님 호랑이를 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자, 껍데기 잘 씌워라. 저 큰 놈은 내가 타고 나머지는 네가 쓰고. 석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들에게 말가죽처럼 더 씌우고 고삐와 끈을 달았다. 그러자 호랑이들은 정말 말처럼 얌전하게 움직였다. 곧 석동이는 작은 호랑이에 올라타고 형님 호랑이는 큰 놈을 타고 앞장섰다. 뒤에는 고리상자와 행장을 실은 호랑이들이 따라왔다. 간단하지만 기묘한 행렬이었다. 산길을 달리는 모습은 마치 짐을 나르는 호랑이 행군대 같았다. 호랑이 행렬은 산길을 지나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호랑이가 턱으로 저 멀리 기와집 하나를 가리켰다. 아우야, 저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다. 노비도 많고 말도 많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내 말이 노독이 났으니 저 집에 가서 말 한 마리하고 사인교 한 채만 빌려오너라. 대가는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겠다 전해라. 석동이는 호랑이 등을 내려와 옷깃을 여미고 마을 한가운데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부잣집 주인은 처음엔 곁눈질만 하며 의심스러워했지만 석동이의 행장을 흘끗 보았다. 고리상자도 많고 옷보따리며 말까지 여러 필. 딱 보기에도 돈 많은 집 아들 같았다. 그렇게 말 한 필을 빌려내는데 성공했다. 빌려드리리다. 석동이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등 뒤에서 형님 호랑이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한양의 김정승 집. 혼례를 앞둔 외동딸이 사라지자 집안은 그 충격으로 넋이 나가 있었다. 김정승은 매일 사랑채 앞에 서서 저 멀리 길만 바라보며 혹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불안과 슬픔으로 지내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멀리서 묵직한 행렬의 소리가 들려왔다. 문지기들이 외쳤다. 대감 마님, 사인교가 들어옵니다. 김정승은 놀라 뛰어나갔다. 그 사인교 문이 열리자 바로 그 딸이 내렸다. 아버지, 부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때 사랑채 한쪽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다. 바로 이정승의 아들, 즉 원래 혼례 상대였다. 그는 사인교 뒤에 실린 짐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저런 행차가 누구 집에서 나온 거지? 그때 그의 머릿속에 오해가 스쳤다. 나와 약혼해놓고 더 부잣집 사위감에게 시집을 보낸 건가? 그는 사색이 되었다.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말 천리말을 갖고 있어도 저런 행차는 준비 못한다. 대체 저 사내는 누구길래? 그리고 질투와 모욕감이 뒤섞인 생각이 들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말이라면 난 누구에게도 지지 않지. 이정승 아들의 눈동자에 험한 의도가 비쳤다. 질투가 분노로 변했다. 결국 그는 석동이를 따로 불러냈다. 석동이는 어색한 자세로 허리를 굽혔다. 그는 학식도 없고 양반 말투도 익숙치 않았다. 하지만 인사는 성실하게 했다. 저는 촌에서 올라온 사람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반해 이정승 아들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은 끓고 있었다.
자네 꽤 훌륭한 말들을 데리고 왔더군. 그의 눈빛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석동이는 호랑이가 꾸며준 말을 떠올리며 뭐라 답할지 몰라 얼버무렸다. 이정승 아들은 본색을 드러냈다. 우리 말 한번 겨뤄보지. 예. 말이요? 그래. 서로 말의 우열을 가려보자는 거지. 그는 슬쩍 옆구리를 찔러왔다. 내가 지면 1000냥을 내주지. 하지만 자네가 지면 그만큼 내놓는 거야. 1000냥. 평생 만져보기도 어려운 금액. 하지만 석동이는 이미 상황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옆에서 듣던 김정승의 딸이 살짝 속삭였다. 지금 저분은 진심이에요. 아주버님께 상의해 보셔요. 석동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챘다. 말내기를 받아들인 석동이. 하지만 그와 이정승 아들의 힘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다. 이정승은 조선에서도 하나뿐인 천리마를 가진 양반 집안. 석동이는 호랑이 형님을 등에 업은 산중 청년. 그날 밤 형님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다. 호랑이는 조용히 말했다. 아우야, 그 자식은 천리말을 믿고 설치는 거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 너를 이기게 만들어 주마. 어찌 말입니까? 호랑이는 익숙하게 지시했다. 사흘 뒤 내기다. 그 전에 하인시켜 나를 뜨거운 물로 목욕시키라 해라. 말가죽을 뒤집어 쓴 지 오래라 온몸이 쑤신다. 뜨뜻한 물에 한번 푹 담가야 가죽이 느그려져 편해진다. 그리고 호랑이는 덧붙였다. 또 흰죽 한 그릇, 쌀 한 대로 푹 고아라. 냄새만 맡아도 배부를 기다. 석동이는 영문을 모르지만 그대로 따랐다. 실은 이것들이 다 호랑이의 변신 준비 과정이었다. 며칠 뒤 이정승 아들이 사람들을 모아 외쳤다. 삼각산 정상에 깃발을 먼저 꽂고 돌아오는 자가 승자다. 패자는 1000냥을 내라. 격식까지 갖춰버린 대결. 석동이는 겁이 났다. 형님, 이거 되는 겁니까? 호랑이는 피식 웃었다. 아우야, 삼각산이 아무리 높아도 내 다니는 산에 비하면 그냥 아랫동네 마당이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주변의 양반들과 하인들 사이에서 마주섰다. 이정승 아들은 천리마에 올라탔다. 마른 땅을 딛자마자 흙먼지를 일으키며 울었고 사람들은 감탄했다. 역시 저 집안 천리마답구먼. 반면 석동이는 평범해 보이는 말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의 눈빛은 아무도 모르게 호랑이의 눈빛이었다. 자, 출발. 천리마는 번개처럼 출발했기에 이정승 아들은 확신했다. 이 정도 속도면 저 자식은 절대 못 따라오지. 그러나 삼각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석동이는 이미 깃발을 꽂아놓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그는 지나가며 태연하게 인사까지 했다. 먼저 갑니다. 이정승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결국 승자는 석동이. 그는 내기에서 돈 1000냥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정승 아들의 자존심이었다. 말도 안 된다. 조선 유일의 천리마가 어찌 그 촌놈 말에게 뒤진단 말인가? 마침내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엔 반드시 저놈을 무너뜨리고 말겠다. 석동이는 아직 몰랐다. 이게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진짜 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더 무모한 제안을 들고 석동이를 찾아왔다. 이정승 아들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번엔 진짜 끝장을 보자. 내가 지면 가산, 집문서, 재산 전부 내놓겠다. 대신 내가 지면 지난번 1000냥에 더해 내 마누라까지 내놔라. 순간 주변이 술렁였다. 이번 내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명예, 재산, 부부의 인생까지 걸린 싸움이었다. 석동이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아, 부인까지의 승부에 건다니요. 이건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았다.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서방님, 큰 내기인데 아주버님께 먼저 여쭤보셔요. 호랑이는 질문을 듣자마자 짧게 말했다. 한다. 내기 받아라. 형님, 이번에는 말도 전부 바뀐다 하고. 다 필요 없다. 이번엔 내가 안 나선다. 단,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호랑이의 말은 늘 결과를 알고 있는 듯했다. 석동이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규칙은 단순했다. 이정승 아들은 천리마를 믿고 자신만만했다. 지난번엔 방심했지만 이번엔 확실히 이긴다. 반면 석동이는 말고삐를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형님, 믿습니다. 말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출발 순간 이정승 아들은 불붙은 듯 먼저 달렸다. 천리마는 흙먼지를 뿜으며 번개처럼 치고 나갔다. 그러나
석동이는 일부러 늦게 출발했다. 왜냐하면 형님 호랑이가 이미 속삭였기 때문이다. 아우야, 깃대 뽑는 건 내가 알아서 한다. 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리고 정말로 형님 호랑이는 말가죽을 뒤집어 쓴 채 삼각산으로 단숨에 날아갔다.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동네 노비들이 몰려와 이정승 아들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고, 이번 내기 지면 마누라를 빼앗긴다 카더라. 그래서 저 양반 부인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일부러 출발 늦춘 기라 하더라. 사람들은 불안했다. 이번 내기는 명예가 아니라 인간의 집착과 탐욕이 부딪히는 싸움이었다. 그때 이정승 아들은 전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채찍을 갈겨도 그 말은 결국 사람이 믿는 천리마일 뿐이었다. 반면 석동이가 탄 마른 것 보기엔 볼품없었지만 달릴수록 땅을 딛는 소리가 짐승에 가까웠다. 그 속도는 마치 비호, 즉 날아다니는 호랑이 같았다. 산 중턱을 지날 때쯤 두 말의 차이가 극명해졌다. 이정승의 말은 지쳐서 옆으로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물이 고인 웅덩이에 발을 헛디뎌 그대로 쿵 하고 넘어져 버렸다. 포효 같은 말에 비명과 함께 말은 꼼짝도 못하고 누웠다. 이런 일이? 그는 절규했다. 말가죽을 뒤집어 쓴 형님 호랑이는 산을 단숨에 가르며 치고 올라갔다. 바람을 가르는 게 아니라 바람이 피해가는 속도였다. 석동이는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이미 삼각산 꼭대기였다. 그는 깃발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계약서대로 이정승 아들의 가산 일부와 그를 섬기던 노비 몇 명까지 넘겨받았다. 그날 이후 석동이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되었다. 한낱 떠돌이도 가난한 소년도 아니었다. 석동이가 두 번째 내기에서 승리한 뒤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이었다. 아우야, 그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힘찬 으르렁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깊은 울림이 실린 소리였다. 석동이는 직감했다. 형님께 무슨 일이구나. 밖으로 나가자 형님 호랑이는 숨을 고른 채 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산을 올릴 만큼 당당하던 몸짓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다. 호랑이가 낮게 말했다. 앙야, 이제 내 목숨이 다했나 보다. 하늘에서 내 명주를 거둬가려는 모양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석동이의 눈이 흔들렸다. 형님, 무슨 그런 말을. 하지만 호랑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짐승이라도 인연은 인연이다. 네가 사람 세상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이젠 떠날 때가 왔다. 석동이는 말없이 입술만 떨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를 지켜준 존재. 어찌 보면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바로 형님 호랑이였으니 호랑이가 마지막 당부를 했다. 내가 죽거들랑 아무데라도 묻어다오. 짐승이라 해도 인연 맺은 형님이라 생각하고 날 보내다오. 그리고 호랑이는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호랑이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산 아래 마을에선 포수들이 모여 마침내 큰 호랑이를 잡았다고 난리가 났다. 석동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형님,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형님 호랑이는 수많은 창과 총탄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 산의 지배자였던 거대한 호랑이가 마치 잠든 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포수들은 떠들썩했다. 이게 얼마짜린데? 호피가 어찌나 좋은지 근래에 본 것 중에 제일 가는 놈일세. 이건 2,000냥은 줘야지. 아니다, 3,000. 내가 1,000냥 더 준다. 사람들은 마치 장터에서 고기 사듯 형님 호랑이의 가죽을 두고 값을 불렀다. 그 모습은 그 자체로 석동이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내가 사겠습니다. 서슬퍼런 말투였다. 사람들이 놀라 그를 쳐다봤다. 얼마든지 부르십시오. 저 형님은 제 손으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포수들이 탐욕스럽게 가격을 불렀다. 그러나 석동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호랑이 가죽을 되찾았다. 그 어떤 것도 형님을 욕보이게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석동이는 근처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기 작은 산 하나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살 수는 있죠. 사겠습니다. 논 한마지기도. 그것도 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햇빛 잘 드는 작은 산기슭. 그곳에 형님 호랑이의 마지막 잠자리를 마련했다. 석동이는 아무도 없는 산길, 작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첫 번째 형님을. 그날 산속 바람은 한동안 멈춘 듯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솔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가 되어 석동이를 감싸 안았다. 석동이는 멍하니 산자락을 바라보았다. 귀에 아직도 형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아우야, 나는 이제 운명이 다했다. 어디서 죽든 네가 나를 묻어주렴. 그 말을 떠올리자 석동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형님은 호랑이였지만 누구보다 인간적이었고 누구보다 의리가 있었으며 누구보다 그에게 따뜻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형님을 짐승으로 묻지 않겠다. 부모처럼, 은인처럼, 사람처럼 모시겠다. 석동이는 자신이 모은 돈을 아낌없이 꺼내어 말했다. 이 산 내가 사겠습니다. 누군가는 놀랐다. 누군가는 비웃었다. 하지만 석동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형님이 누워야 할 곳은 아무 데서 주워 묻을 구덩이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두 식구의 마지막 약속을 지킬 장소여야 했다. 그는 인부들을 불러 커다란 무덤 자리를 만들게 했다. 그 자리 한가운데에 형님의 커다란 몸을 조심스레 눕혔다. 마치 천하를 뛰던 호랑이가 이제는 편히 쉬는 듯. 산바람은 고요했다. 산을 마련한 뒤 석동이는 또다시 큰 돈을 꺼냈다. 논 한 섬지기, 20 마지기. 그것도 내가 사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석동이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형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형님의 이름을, 은혜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그는 무덤 앞에 큰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날짜를 새겨 놓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매년 오늘 형님이 떠난 이날이 오면 여기에 개 한 마리 잡아 올려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논 20 마지기는 그의 제사를 지낸 사람에게 드릴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해고 이날을 소홀히 하면 그 논은 돌려받겠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 정도 상을 바치고도 논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그 의식을 빠뜨리겠는가. 그날 이후 매년 형님 호랑이의 무덤 앞에는 향내가 올라오고 고기를 바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 비웃던 자들도 세월이 흐르자 알게 되었다. 아, 이건 호랑이를 묻은 게 아니라 은인을 모신 거였구만.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참 의리 있는 사람이야. 짐승에게서 은혜를 입고 짐승에게 인간보다 더 깊은 예를 다한 사람이잖소. 호랑이 무덤은 산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석동이의 삶 또한 그 의리를 잊지 않은 사람으로 오래도록 전해졌다.